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오늘부터 약 2주간의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입법 국회로서의 역할도 무겁고 내일은 또 우리 당의 원내 대표를 뽑는 경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민경욱의 파워토크 초대 손님은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삼선의 중진 의원이시죠.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제1야당 정책위 의장으로 기재의원으로 또 예결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뛰어오셨고요. 이제 의장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계시죠.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광림 정책위 의장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지금 출발합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영광입니다. 예. 네. 오늘 출연 소감 한 말씀 시청자분들께 해주시죠. 예. 막 예산 국회 끝내고 참 힘든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그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 이제 2번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런 좋은 영광스러운 자리 가질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참 좋은 후임의 정책위 의장이 뽑혀가지고 앞으로 1년에 문재인 정부에 좀 지나친 점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광림 정책위 의장께서는 고속 연산과 암기가 가능한 그 슈퍼컴퓨터를 머릿속에 적어도 10대는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 숫자만으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모든 논리를 숫자로 치환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분이라고 감히 표현하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보좌진들이 무슨 그 종이를 하나 갖다 줬는데 숫자만 읽으시거든요. 읽으시더군요. 몇 천억 뭐 하면서. 그게 저는 항상 뵈면은 존경스럽고 궁금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 뭐 좀 계기라기보다는 공직 생활을 35년 하는데 그 중에 한 반을 뭐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뭐 이런 데서 예산 쪽 그 개선을 다루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에 관한 기억력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몸에 와서 붙고 그 다음에 논리가 뒤에 따라가는. 예. 근데 대신에 또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될 사람을 잘 외워가지고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잘 못합니다. 무슨 말씀? 전화번호는 잘 외우는데 이분을 저는 이 악수도 하고 잘 지내는데 길에서 만나면 잘 못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용량이 일정한 그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내일 있을 원내대표 경선 거기에서도 러브콜이 많았죠. 계속 또 3번째 해달라는 정책위 의장을 해달라는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 있었지만은 거절하죠. 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현실성 한계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안 하더라도 그분이 원만한 정책위 의장을 특히 야당의 정책위 의장을 수행하는데 제가 밖에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분명히 도와드려야 되겠죠. 지난주에 정부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우리 당은 반대 당론을 갖고 표결에 불참했는데 사실 예산안 통과 과정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협상에 직접 나섰던 정책위 의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하셨는데도 일부 원망과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이제 투트랙 아닙니까? 이 처녀 사업들, 1000가지 사업들은 간사들이, 각 당의 간사들이 15명의 개수조정 소위원들, 50명의 예결위원들 중심으로 하고 거기서 잘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쟁점들 이번에 8가지였습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비율,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위 의장과 원내 대표단들이 하는 투트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상이라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장하는 측하고 또 이쪽 주장하는 쪽하고 반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한 성과가 적어도 공무원 증원하고 법인세 세율 변경 증가 이거 빼고는 그런 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을 얻지 못하고 반밖에 못 얻었으니까 이 부분을 의원총회나 다른 분들에게 하면은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야당의 한계, 특히 과반을 잃어버린 야당의 한계, 또 상대방을 좀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캐스팅 보드를 지고 있는 중간에 국민의당의 입장선회 추경 때도 그랬댔습니다만은 이런 게 한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하나씩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을 이제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 당론을 갖고 표결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왜 이번에 정부 여당의 예산안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반대 토론자를 이렇게 막 구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책위 의장께 가서 좀 직접 협상도 하셨고 그쪽에 지식도 많고 하시니까 준엄하게 좀 짚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요. 네, 예, 그래서 예.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께 감명을 주셨습니다. 정권을 잡으면은 돈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고 또 재정 정책도 바꿔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겠다는 어떤 금도 또 임계치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준엄하게 예산안 문제점 지적하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전문가의 식견으로 보시기에 이번 정부 예산안은 임계치를 넘은 예산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정권을 잡았으니까 공약도 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계치 넘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무위원들 특히 여당 의원님들 이런 분들께 좀 재정 운영에 꼭 좀 가슴에 담아달라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대요. 그 우선은 규모 문제인데 너무 팽창 예산이다. 예. 너무 확대 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가 선거가 있는 탄핵과 관계없이 원래 선거가 12월 19일 잡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여당일 때 주변에서 국회의원들이 7% 이상 재정을 증가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와대 쪽하고 여당에서 요구를 묵살을 하다시피 했죠. 3.7%만 증가시키고 세수도 20조 원 이상 더 들어오는데 건전재정, 국가채무관리 뭐 이런 쪽에 강조를 하면서 3.7%만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문 대통령 들어오시고 난 뒤에 11조 2천억에 추경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빚 한 푼 없이 있는 돈 가지고. 그리고 7.1% 예산 증가율. 이런 부분은 금년 3.7%보다는 배 정도 확대, 팽창시킨 예산이다. 이렇게 규모 면에서 평가를 했고요. 내용 면에서 이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은 그걸 뭐 투자를 한다든지 미래 성장 뭐 기반을 갖춰 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분석을 해보니까 7.1% 증가시키면은 28조 5천억이 더 들어오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경제성장 쪽에도 주고 뭐 이렇게 SOC도 쓰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복지 예산도 늘렸는데 법률에서 정한 교부금 지방에 내려보내는 걸 빼고 나면 16조 7천억이 남는데 이걸 어디 썼나 보니까 이런 한 장 남기지 않고 몽땅 현금 소비 지출성 예산인 복지라는 이름에 있었어요. 조단위는 없는 게 5가지 이상 사업들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자칫하면은 남미나 남유럽 특히 우리 그리스 뭐 베네수엘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포퓰리즘, 표를 이식하는 포퓰리즘 해서 정권은 잡는데 나라는 망하는. 예. 으스러져가는 예.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려운 협상 과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미래를 위한 예산은 좀 늘리려고 한 노력이 있었죠. 실제로 증액을 시켰다 이런 사실도 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보육료, 장애아를 위한 예산, 또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고요. 그 내용을 잠시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국에 6만 3천여 개 있는 그 경로당, 예.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곳. 이 예산이 매년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5개월치 추울 때 난방비 드립니다. 또 여름에 더울 때 2달치 에어컨 켜시라고 냉방비 드리고 또 아침 안 들고 오시는 어르신들 식사를 하시라고 쌀 2가마니 이렇게 드리는데 그 예산이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늘 정부에서 편성해 오지 않고 국회에서 증액했습니다만은 증액해서 반영시키는 건 플러스 내용을 확 고쳤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2달 주는 전기비는 5만 원씩 주는데 그거 좀 마음대로 에어컨 못 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으로 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뭐 1월 2월 추울 때 5개월치 주는 난방비도 월 30만 원을 32만 원으로 우리가 주장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쌀도 원래는 80kg짜리 2가마니 20kg짜리 8그 포대를 드렸는데 경로당이 6만 원에서 6만 3천 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일정하니까 줄여가지고 140kg 드렸는데 그걸 다시 160을 새로 생기도 다 하도록 뭐 이런 예산을 확보를 했고 아까 뭐 어린이집 이 보육료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전체 예산을 7.2% 늘려드는데 막 그런 대로 정부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16.4% 턱 발표가 되니까 그러면은 16.4% 맞추다 임금을 보면, 올려다 보면 다른 거 교육의 내용이 되죠.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740억 원 그리고 또 이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원장도 하시면서 또 가르치기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월급을 못 받고 했는데 그런 분 일정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르쳐야만 또 선생님들이 집에 가면 집에 애들이 아프다든지 병원에 같이 갔다 와야든지 이런 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좀 하고 그러고 이렇게 좀 더 이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4억 원을 더 증액시켰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뭐 국방비도 증액시키고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갈아타도록 하는 예산 또 저수지 뭐 이렇게 개보수하는 예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증액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 또 보육교사들 수건이었고 또 이 예결위원 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고. 참 우리 예결위원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보육교사분들께서 아주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 합의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개탄스러운 게 많았는데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호남 고속철도 예산을 놓고 밀실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뭐 끼워 팔기식, 바꿔치기식 뒷거래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이런 거는 협상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정책위 의장께서 의총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제일 야당의 대표단과는 그 협상과 대화를 하지 않고 캐스팅 보트,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대표와만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상황이 그 정도였습니까? 그 뭐 밀실 야합이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고 대놓고 한 겁니다. 그냥 아이고. 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121석이고 국민의당이 40석 아닙니까? 그 확보하면은 과반이 넘거든요. 그런데 한참 뭐 남북 협력 기금이 어떻고 공무원 증원이 어떻고 이래 하는 중간에 호남 고속철도 뭐 1조 몇천억짜리를 무한까지 연장하는 것을 합의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밤에 하는 야합이라고 하는 범위를 넣어서 그냥 내놓고 대놓고 하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예. 꺼릴 것도 없이. 그래서 그 우리는 몰랐죠. 예. 모르는데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강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어느 호텔에서 새벽에 저녁에 이제 뭐 전화로 협상한 내용을 새벽에 만나서 얘기하면서 확인해서 하는 게 선거구제를 논의를 하고 무슨 뭐 런닝메이트제를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른 그런 거를 합의를 하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 전국 예산을 계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사실은 그 얘기가 3당의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장에서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그거를 예산 전국의 예산 합의 과정에서 하는 건 안 맞다. 그러니까 그거는 묵시적으로 다음에 하도록 했는데 아니 그 다음 날 보니까 새벽에 두 사람이 그래 만났더라고요. 이런 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아니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산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헌 문제라든가 선거구제 문제 이런 것을 놓고 협상을 했으니 그런 게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에는 116석이 있습니다. 과반 넘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개헌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들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안을 들고 오면 저희들은 확실히 저지를 할 거고요. 절대 개헌 때는 확실히 116석이 그럼요. 이 게스팅 보도를 지고 예. 국민 편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봅니다.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이제 숫자로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을 왜 늘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들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반대 토론을 하시면서 했던 그 논리가 또 빛났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뭐 젊은이들 좋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족들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는 큰 부담이 되거든요. 공무원 한 명 증원에 드는 국민 세금이 얼마인지를 아주 간명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었죠? 우선 공무원 한 명 뽑으면은 기획재정부에서 내온 숫자가 26년 1개월 월급 줘야 됩니다. 평균이죠. 평균이죠. 그리고 17년 동안에 연금을 드려야 돼요. 예. 그럼 공무원 마치고 나면은 그러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모님들 그 유족께 또 10년 동안에 연금을 60%를 또 드리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평균 1인당 단가를 계산하니까 20억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17만 4천 명을 곱하니까 350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틀렸네, 맞네 하고 뭐 했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328조 하는 게 숫자가 맞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하고 지금까지 공무원을 늘 늘려오면서 된 숫자가 110만 명 좀 넘습니다. 이거를 5년 만에 17만 4천 명을 15% 이상 늘리겠다.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어느 파출소에 밤낮없이 이렇게 수사하고 뭐 저녁으로 뭐 이렇게 도둑 잡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여기는 얼마를 늘리자. 또 소방서 계시는 분들도 24시간 동안 고생하고 하니까 요즘 불 끄는 거 이외에 뭐 수해도 가서 방지하고 지진 나면 가고 하고
뭐 이런 분들을 해서 얼마를 한다든지 군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해버리니까 부사관 분들을 얼마나 늘려야 될지 이런데 차곡차곡 계산을 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톱다운식으로 OECD에서는 쓰지 마라 이건 안 맞는 통계다 예. 하는 통계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내놓고 이 3%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81만 명 늘려야 되고 그중에서 17만 4천 명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거 어디 늘릴까 이래오는 톱다운식 선거 공약의 이행 이런 것들은 안 맞고 예. 그리스가 공무원 정원 18만 6천 명 늘리면서부터 망조가 들어가지고 나라가 으스러져 가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선은 탁 내서 일자리 생기는 거지만은 이게 조금 지나가면은 지금 취직했던 사람의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오고 자제분의 취업 자리를 줄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이런 쪽에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분 저희들은 한 반 정도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반하고 전체하고 또 중간쯤 되는 데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고 우리는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도장도 안 찍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OECD가 최근에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을 크게 늘리고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위축시켜서 결국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언급했고요.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정작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다. 이런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또 이게 기업 경쟁력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참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인세는요. 예. 그날 우리 자유한국당 없을 때 두드려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순간에 또 최근에 몇 년간에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법인세 인상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미국이 반으로 내렸습니다. 일본도 내립니다. 내리는 추세입니다. 또 역대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포함해서 한 대통령도 법인세 내리지 않는 대통령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안 내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각종 감면 없애가지고 법인세 한 세목에서만 연 6조 원이 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새 틀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게 연 20조 이상의 소득세도 하고 해서 더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무슨 핀셋 정선이 사랑의 정선이 명예 정선이 하는 거 전부 다 입에 발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금은 올린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게 2조 한 3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77개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그 기업이 우리나라의 선도 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할 먹거리에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업이익을 2조 3천억 정도 나라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가져가서 어디에 쓰느냐? 그냥 세금 들어오는데 묻어가지고 복지청대 시키는데 수당 주고 연금 주고 최저임금 보전해 준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게 그렇게 야당이 반대했던 22조 원의 4대강 철도 도로 지금 예산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예. 22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철도 도로 예산도 다 넣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건 또 그 돈은 딴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지라는 이름의 현금 지출 그 예산들은 본인 세대 죽을 때까지 그 자손해서 연년 세대 이론 한 장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서구 복지 국가라 하는데도 어떤 나라는 기본소득 올리자 국민투표 붙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일하고 내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정부 주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타산지석이고 어느 경우에도 법인세는 올리지 말았어야 되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부자세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그렇게 부자세입니다. 법인세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묻는 거예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돈입니다. 이익이고. 예. 그거 가지고 월급 올려주고 배당하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그 이외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 지배하는 어떤 특정의 이런 집단 뭐 재벌이라고 하고 근데 그걸 회사가 아니고 사람이 그걸 뭐 어디 뭐 집 고친 데 빼서 쓴다 자식들한테 뭐 하는 데 쓴다 이런 철저하게 철퇴를 내려야 되죠. 그렇지만은 세금 자체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민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산과 관련된 또 정책과 관련된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파워토크에 나오신 그 어떤 연사보다도 자신의 차시고요. 여유로운 그 표정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참 그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정책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진행자 참 애쓴다 뭐 이런 표정까지 제가 엿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요. 오는 15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를 마치시는데 내년도에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유력 후보로 언급되십니다. 아까 뭐 그 정책위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이제 사양을 하신 것도 여러 후보들의 러브콜을 사양하신 것도 고사하신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마음을 굳히셨습니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예정까지는 이제 결정된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추석 전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거론되시는 후보님들의 경력이 이분은 어느 경력 했는 출신이고 이분은 이렇고 또 이 사람 이런데 재정, 경제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10년 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만 10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 도정에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한번 마음을 먹고 남은 정치 생활 심부름 해야 됐다 하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김광림 정책위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정책통 또 경제통이어서 그 전문가의 내공 또 해안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